지난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승용, 정청래 두 최고위원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17시간이라는 고강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평소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글을 좀 남겼습니다. 1억 원의 양심을 팔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검찰과의 1라운드 세간의 평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한 달 만에 소환 조사한 거죠. 네. 예,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상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검찰에서 이번에 홍준표 지사를 수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게 있는 것인지 네. 상당히 저는 의심이 가는데요. 네. 실제로 그 전에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이 다 판을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윤승모 그 전 부사장도 만나서 너 분명히 배달했지, 네. 분명히 갖다 줬지 얘기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실제 자기가 줬다라는 부분은 정황적 증거, 이 정치자금 수사에 있어서는 정황적 증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네. 여태까지 한번 돈 받은 사람들이 돈 받았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황적 증거가 중요한데 그 정황적 증거에 대해서 이미 윤승모 경남기업의 윤승모 전 부사장과 성완종 전 회장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 사살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간에 검찰이 확인 수사를 해서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일단 세간의 인식은 검찰이라든가 물론 법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기소할 만한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줬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언제 줬다는 것이 있고 어떻게 줬다. 또 어디서 줬다. 주었을 때 누가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홍 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소 여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소하느냐, 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홍준표 지사 평소에도 좀 튀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었고 네. 지금 검찰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공중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초에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체적인 사자가 남긴 것은 기소할 수 없다는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것 같고 평소에 정치인 스타일을 검찰 수사에도 하는 이런 공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과 홍준표 피의자로 지금 이제 불렀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치열한 백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서로 법리 공방을 치열하게 앞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법원에서 가려내야 될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황 증거가 이쪽에서는 주장하지만 이쪽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냐 안 했냐 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없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결국은 기소하는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면 이게 구속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출직 도지사라는 신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지 또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그걸 또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적 뇌물 사건이 있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최근만 해도 그래서 국회에서 구속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요청도 하고 회기 중에 구속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참 의아한 게 윤승모라는 사람이 줬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난 분명히 줬다 일학을. 그것은 배달 사고가 아니고 또 성완종 전 회장도 메모에 얘기도 하고 또 경향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도 해서 줬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증거인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구속 수사를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지사는 밖에서 특히 4.29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끝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이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 싸움을 시작했고 홍 지사가 아니다 이건 배달 사고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마 홍 지사가 이번에 검찰도 갔다 왔지만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 공방들을 계속할 것이다. 어차피 그 정치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방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속하려고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회유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혜수 전 비서관인가요? 윤승모 전 사장을 만나서 좀 살살 얘기해, 당신이 좀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의 회유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워낙 언론과 여론에서 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여러 가지 언론 취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수사가 손쉽게 이루어졌지 만약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검찰 수사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윤승무 부회장이나 성혜정 회장은 뭐 이미 써놨고 윤승무 부회장은 지금 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줬다. 그리고 그 정황 증거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또 안 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2억까지는 구속영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네. 하는데 지금 1억 아닙니까? 네. 그래서 1억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현직 지금 도지사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명확한 어떤 정황 증거가 양쪽에 어떤 수뢰하는 것이 포착이 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결국은 이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그런 지리한 법정 공방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정치인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은 그 개인적으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검찰과 치열하게 앞으로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책임이 있고 이것이 참 이제 안 좋은 것이 죽은 사람이죠. 성완종 전 회장 사자와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정치인들 수사를 보면은 정치 자금을 받았을 때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또 하냐 하면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경선 자금 같은 경우는 경선 때 뭐 대표 경선이라든가 대선 후보 경선 때 그것은 뭐 몇 천만 원 갖고 몇 백만 원 갖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암암리에 다 묵인된 사실은 경선 자금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인들 얘기하면은 받아서 그 경선이라든가 대표 경선 같은 걸 치르는 것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나만 이거 걸려버렸단 말이죠. 네. 이거 내가 운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김근태 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이 도둑의 길을 그런 상당히 위험한 길을 항상 외줄타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진짜 잘못한 것이다.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잘못한 이런 도덕적인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런 도덕적인 자세의 자세를 표명한다기보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빴구나.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왜 나만 걸렸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여태까지 뭐 홍 지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의 정치인들의 자금 조사는 항상 이랬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은 결국 정황적 증거, 검찰도 기소할 때 그런 사실, 그런 정황적 증거를 얼마나 받쳐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홍 지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타자 물망에 오르는 1순위가 바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입니다. 일단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은 홍 지사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까요? 정황 증거로서밖에 이것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2013년 4월 4일 날 그 현장에 오후 4시쯤 그 현장에 그 알리바이를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홍 지사보다는 또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싸움이고 그리고 뭐 3천만 원 아닙니까? 네. 뭐 돈의 액수 크고 작은 것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양쪽의 주장이 또 완전히 뭐 전혀 틀립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4.19 재보선 이후에 좀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주승용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이 부딪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아니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도 네. 있는 자리에서 공갈 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청래 의원도 뭐 속으로는 반성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러고 또 유승희 의원은 또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희 무슨 당이 저러냐 도대체 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사퇴하라고 사퇴 안 하는 거 공갈 네. 안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은 가고 또 노래까지 부르고 네. 저 당이 과연 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지도부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사실은 과연 저 지도부가 지금 국정 운영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아니면 비판적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또 들었을 거고 또 세 번째 드는 생각은 과연 저 지도부가 이제 내년에 공천권까지 갖는 네네. 지도부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공천 문제가 막히고 경합이 있고 상당히 난제가 생기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네. 과연 저 최고위원회가 그 중요한 막대한 공천권 행사 부분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까지 가게 하는 한 장면이었고 그 부분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과연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패배도 과연 문 대표 혼자의 책임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그리고 수습하겠느냐 그 이후에 수습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에게 일단 사과를 좀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를 걷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는 정치한 지가 지금 초선밖에 안 되고 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본인이 어릴 때부터 체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DJ라든가 야권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잔뼈가 굵고 모든 박해도 당하고 실현도 당하고 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는 이런 정치적인 어른이 없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결국은 이것이 야당은 분열로서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선명성 경쟁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치졸하게 막말로서 네. 서로 그런 말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정치인의 말은 정말로 엄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승희 의원이 저는 최고위원 사퇴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바로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막말을 또 들었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정치가 품격이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야당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모습 길 잃은 철새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야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DJ 이후에 큰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도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주승용 최고가 사퇴하게 되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줄줄이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승용 최고는 호남 쪽을 대표하고 있는 최고위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려면 빨리 사퇴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당을 깨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승용 최고가 사퇴하겠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현재 천정배 의원 당선 이후에 호남 쪽의 신당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복잡한 기류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흐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당신 사퇴 안 하느냐 그건 당을 갈라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요. 굉장히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였단 네. 말이죠. 빨리 정청래 의원은 사과를 해야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과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습니다. 사과하고 그 문제를 봉합해서 현재의 지도부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해 나갈 건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그냥 해결도 못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 지도부가 그대로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했어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이 책임은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할 때 선거 책임을 지러 갔는데 야당이 과거에는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무덤이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그만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당을 전면 쇄신하는데 이 재보궐 책임을 대신하겠다 이런 취지로 호남 방문을 통해서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애매모호하게 레토릭을 썼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어차피 본물 터진다는 말 알죠? 시골에 가서 이 논에 물을 가두는데 물이 어느 날 쭉쭉 빠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져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이미 야권 분열 그리고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새는 이미 전 터졌다고 보고 자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폭적으로 이것을 수용을 해서 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리고 야권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게 사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욕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을 다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년 공천권도 문 대표가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대권으로서의 강력한 후보로 되겠다는 것인데 역대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이 당권과 대권을 다 가졌고 있었던 정치인이 드물습니다. DJ라든가 YS, JP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실제로 DJ 같은 경우도 당권, 대권을 한꺼번에 먹은 경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존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문 대표는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나눠야 됩니다. 권력을 좀 나눠서 양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지금의 어떤 문 대표로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과거의 DJ나 YS 같은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풍토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집단적인 공유적인 정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 권력을 나누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공천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공천개혁 특위 같은 걸 빨리 만들어서 공천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그 특위위원장에 좀 중립적이고 비주류 인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현재 공천 문제, 예를 들면 뭐 국민참여경선이라든가 과거의 친노 중심의 어떤 유리한 공천 방식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고 어떤 공정하고 그리고 균형 있는 공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논의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당에 있어서의 다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문 대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국면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청래 의원이 막말하는 바람에 더 꼬여버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카드를 빨리 꺼내서 이 부분을 수습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야권 지지자층들은 광주에서 이번에 나타난 천정배 의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승용 최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왕최고라는 거죠. 주승용 왕최고죠. 최고의 현재 서열이 가장 높은 네.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최고가 사퇴를 하면 지도부의 정통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힘도 덩달아 없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출신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현직으로 한 명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이미 다른 세력한테 이미 넘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자신의 최고 목표가 대권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친노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당을 장악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도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양당 간에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저는 선당 후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당내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아지니까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둘 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데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권고문 여태까지 처신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할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천정배 의원 중심으로 호남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중심 세력이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 의원도 아직 뭐 신당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있어서 호남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뉴 DJ 같은 그런 젊고 인재를 출마시켜서 경쟁하겠다는 정도 수준이지 그것이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까지 같이 가면서 신당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중심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권고문이 지금 뭐 갈라치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 대표가 당내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혁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돼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그냥 주구장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야권 기득권이 돼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책임도 안 지는 야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나중에
선거 가면은 찍을 사람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찍게 되고 이런 야당 기득권 내에서 인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신분이 난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천권 문제라든가 기득권을 버리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 대표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이쪽에서의 어떤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눈과 여지가 커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종걸 의원이 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 당내 비주류 그리고 좀 대여 투쟁에는 강성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요? 이종걸 의원이 비주류지만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누차했고 그리고 대여 입장에서는 강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화합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선포하는 강성 기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대표 원내 대표랑 물론 오늘 만나기죠. 오늘 만나서 잘 해보자 이런 멘트는 하겠지만. 그러나 10월부터 내년 총선, 4.13 총선이 이미 시작된다고 봤을 때 선명성 경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장이 원내대표라고 했을 때 네. 엄청나게 강성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첫 번째 상견례겸 회동을 갔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문제를 갖고 좀 논의를 하겠죠. 네, 이 문제는 오늘 오후 2시인가에 만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사실상 내부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이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여권 내 갈등과 대립 아니었습니까? 청와대와 그리고 김무성 대표라는 지도부 간의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 그리고 또 내부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의 어떤 갈등 대립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안 된 것인데 이 문제를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해결했느냐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청와대하고 해결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만나야지만 얘기가 네.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의 발단은 여권에서 진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과연 큰 방향에서는 사실 김무성 대표라든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았죠. 공무원연금,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국민연금도 사회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나가면서 국민들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노후 보장책으로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권 내의 갈등과 대립, 특히 청와대 반대에 의해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먼저 여권 내에서 정리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상당히 저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싸운다 그래서 투쟁한다 그래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가겠습니까? 저는 야당에게 무슨 이익이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그 국정운영에 대한 추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김무성,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 협조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리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서 야당이 하나의 중요한 중심축으로서 국정 운영을 끌어나가는 하나의 헤게모니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발휘해야 된다. 그 점이 안 되고 과거 같은 단선적이고 단수적인 상고로서 가게 되면 야당은 실제로 또 하나의 그냥 야당. 국민들 생각에서는요. 변하지 않는 야당. 반대만 하는 야당 이런 걸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저는 정치적,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그런 정치력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치권 이슈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